안녕하세요. 예. 법무사 기출문제를 이제 볼 건데, 예,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단 기출문제 중요해요. 뭐, 1차든 2차든. 뭐, 옛날만큼 뭐,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요성이 분명히 있고, 문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문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들이 꽤 돼요. 예. 그리고 요 교재가 한 뭐 7년치 정도 기출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여져요.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기출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답만 맞추는 책 한 식의 기출 문제 풀이는 도움이 안 돼요.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제가 저랑 같이 하는 거, 저도 쭉 한번 풀어봤단 말이에요. 이미 다 풀어봤고, 체크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고 말지. 한 번, 한 번 볼 만한 더 가치가 있냐, 이런,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아예 처음부터 하시는 분이라면, 좀 접근하기 좀 그렇지만, 공부가 그래도, 교재를 한두 번씩 보고, 한순한 정도 쫓아오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쉬운 문제와 좀 어려운 문제를 구분해낼 수는 있어요. 한 문제 자체에 5문제 지문인데 5개 지문을 다 모르진 않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시험에 보러 갈 거 아니에요. 2개 중에 하나예요. 2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3개 이상 아리까리하다. 그럼 공부 안 돼 있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가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개 중에 하나가 아리까리 한 게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반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2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5개 지문 중에서 항상 그 문제 되는 게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문이. 그래서 저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문제를 풀다 보면. 2개 중에 한 2개 내지 3개. 어떤 게 중요한 지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지문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지문을 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2개 중에 2개, 3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다가 풀어나갈 거예요. 좀, 잘 나오는 지문. 선별은 이제 제가 계기준이죠. 잘 나오는 지문, 그 다음에 중요한 지문.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답지문을, 그런 지문을, 이해를 가시는데, 작년에 틀린 지문으로 나온 지문이 올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지문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자체의 OX 문제라는 거예요. OX 문제.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걸 주의해갖고, 짧은 시간 내에 6회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 수가 민법은 한 282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6회 분량으로 잡아놨죠, 민법이. 그래서 6회 분량인데 47페이지 정도씩 하루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3타임 정도로 해가지고 6시까지 돼 있죠. 그만 1시간 뭐 한 15분 정도, 10분 쉰다 치고 1시간 15분, 15분, 15분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중간중간 한 2번 정도 쉬는 걸로 해서 끊을게요. 좀 빠듯하긴 해요. 어떤 하다 보면은. 그래서 47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그럼 6회면은 뭐 민법은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다룰 수가 있어요. 저랑 하는 것만 주의 깊게 쫓아와도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하는 것들은 직관으로 봐도 풀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거나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저랑 같이 하는 게 헷갈리고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됐은 대로 피하려고 해요. 자, 1번부터 보죠. 민법 청칙부터 나갈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 교재 순서대로.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조문도 좀 가지고 오세요. 뭐 귀찮겠지만, 조문 자꾸 확인하셔야 돼. 조문이 물론 옛날 마치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조문 그래도 주문이 내고 있고, 자꾸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나가야 돼요. 조문은 2차에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조문집을 법전을 권하고 싶은데 2차에 2개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조문을 가지고 이 중요한 할 때는 같이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풀다 보면 조문을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그대로 쉽게 내면 어떻게 그대로 물어보는 거야. OX. 조금 어렵게 내면은 조문을 살짝 응용하는 거예요. 준 케이스 형태로다가. 그러니까 준 케이스 형태로 응용하면 어떻게 해?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자꾸.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최근 문제로 올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를 보면 물론 과거의 문제도 긴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분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지문들이 길어요. 판결 요지를 그대로 싫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 문제는 조문을 많이 물어보는 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간략간략해요. 물어보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난이도가 높아진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뺏는 거니까. 쉬운 문제지만 시간을 뺏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신이치 권리남용 옳지 않은 것은. 자, 답 지문은 1번 지문이에요. 자, 1번 지문의 취지는 뭐냐면,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선행행위,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에요.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게 신의성실의 파생 원칙인데, 그러니까 금반환의 원칙이라고도 말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선행행위와 그러니까 선행행위로서 어떤 법률행위를 하게 해놓고 그와 모순된 법률행위를 하면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원칙인데 예외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해놓고 체결해놓고 그 법률행위를 체결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위와 모순된 행위잖아요. 사실 그 자체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강행법규와 모순된 법률행위를 체결해놓고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선행위와 모순된 행위지만 그 법률행위 금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원칙 예외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외.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위반된 행위지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아 읽어보시면 넘어가요. 2번 신의칙 파생원칙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자, 4번은 과실상계에 관한 문제예요. 뭐 총칙에서 물어보고 있지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인정되느냐? 그러면 과실상계가 이건 나중에 이제 채권 총론에서도 손해배상 다룰 때 또 보기도 하는 건데, 그럼 과실상계는 언제 인정되는지를 따져봐야죠. 과실상계 언제 인정되냐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때 그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 피해자, 즉 권리자, 채권자한테도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손해배상 액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지.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실상이 언제 인정된다고 지금 전제를 깔았어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지. 이행 책임일 때 인정 안 돼. 이행 책임. 그 이행 책임이 이게 지금 뭐냐?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이야. 원상 회복으로서 이행 책임이에요. 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 원상 회복의 성질이 뭐냐면 일종의 부당이득반한 성질을 가져요. 원상 회복에 따른 이자도 지연 이자가 아니야.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부당이득이라고. 부당이득도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돼요. 즉 채무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과실상계 인정되는 것이지 이행 책임이라든가 또는 부당이득반한 채무에는 과실상계가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행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과실상계 인정 안 된다는 뜻이고 원상회복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도 과실상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과실상계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그럼 이행 책임으로서 과실상계 인정 안 되는 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 있냐? 표현대리. 표현대리도 본인한테 이행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상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하나 더 확인하면 동그라미 3번. 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잖아요. 하지만 요 국가가 소멸시효를 완성 주장을 할 때 신의칙 위반이 있어. 국가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위법한 행위가 있다라는 거야. 그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함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못하게 됐어요. 못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줬다는 꼴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국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해놓고 나서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르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냐? 없다.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됐을 때 그 같은 신의칙 위반한 국가가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어려운 집은 아니라고요. 그 논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자, 277페이지, 다시 1번, 권리, 제2장 권리 측면에서 옳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보다 옳은 것이 좀 더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시험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옳은 것은 어떤 때는 가장 틀린 거, 다 틀린 거 위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두세 문제. 그러니까 두세 문제가, 옳은 것,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이죠, 벌써. 6월 달에도 옳은 거, 한 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문제 정도. 옳지 않은 게 가장 대부분인데 옳은 것이 가끔 이렇게 껴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물론 답 지문은 5번 지문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0조 1항에 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취소해야지 무효인 거야.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취소해야지만 뭐예요? 취소 안 하면 그냥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미성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질문이지만 만일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틀리는 거라고. 취소해야지 무효라고요. 그런 것도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시면 뭐 어렵지 않죠? 1번 언제나, 2번 언제나, 4번 언제나. 과거에는 이렇게 좀 쉽게 냈다고요. 그래서 1번 질문도 법정 대리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의 법률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취소 못하는 경우도 있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명하는 경우. 뭐 그런 거 있죠. 단서적 표현으로서 조문을 확인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문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2번 금치산자의 법률은 언제나 효력이 없다. 언제나 효력.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다 이런 뜻이지. 그럼 무효 아니죠? 금치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금치선자인데 지금은 이제 피성년 후견인하고 뭐 똑같진 않지만 금치산자 제도는 피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그럼 무효예요? 아니지. 과거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취소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 그럼 틀린 거라고. 그렇죠?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언제나 성년자를 보지하지 아니한다. 만 19세 안 됐어도 성년 의제 규정이 있죠?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해 주잖아요. 그런 제도에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뒤로 넘어가 보시면 278페이지. 다시 1번. 미성년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답 지문은 물론 1번이에요.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그거 틀렸죠?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후견인 결격사를 보세요. 937조 그 해설 부분에 쭉 후견인이 결격사라는 건 후견인이 못 된다는 거죠. 이때 후견인은 937조인데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후견인. 물론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뭐 쭉 있어요. 또 미성년자 후견인. 또 미성년자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인데 법정 대리인인데 그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견인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 후견이라든가 또 성년 후견 제도에서 피성년에 대해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그런 경우 관련된 요게 937조인데 그 조문 위치를 보면 그래요. 조문 위치를 보면 미성년 그러니까 후견인 장애 미성년 후견인과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 절 속에 요 937조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조문을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이게 후견인이 뭐라는 거예요? 법정 대리라는 거예요. 938조에 보면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 대리인.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에서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들이 누가 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이미 후견인. 이런 자들은 또 파산 선고 받은 자나 이런 자들은 후견인이 못 된다는. 그러니까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와 1번에 2번을 가보시면 미성년자는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117조. 117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고 금치산자도 과거에 금치산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치산자의 지금 버금가는 게 뭐예요? 피성년 후견이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도 대리행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피성년 대리행위도. 그래서 본인한테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하는 자가 행위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937조 조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조문 확인해 보면. 자, 그 937조가 8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8호.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혈족. 자, 요런 자들은 결국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후견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후견인 결격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자, 8호에 보면 이렇게 됐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혈족. 요 8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바뀌었죠, 조문이? 요 8호는 어디까지로 이제 개정법, 요게 2016년 12월 20일쯤에 개정이 됐는데, 가지고 있는 법조문에 다 개정된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요런 자는 후견인 못 돼요. 그리고 9호로 호를 바꾸면서 개정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9호. 9에 거기다가 9호를 이렇게 써요. 9호. 9호. 8호에서 말하는 8호의 그 배우자와 직계 혈족은 물론 안 돼요. 단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 9호 단서 중에 어떤 표현이냐? 피후견인의 직계 비속은 제외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게 개정사항을 반영 안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그래서 개정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호가 신설이 되면서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그중에서 배우자와 직계 혈족도 포함인데 다만 직계 혈족 중에 누구는 제외냐면 직계 비속은 제외다 이렇게 돼 있다고 명문화시켰다고. 그럼 직계 비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후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머니를 상대로 어떤 이제 이혼하고 나서 어떤 소송이 됐겠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 그런데 어머니의 아들이 있어. 아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후견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됐다고. 근데 지금 된다 이거예요. 그 직계 혈족 속에 비속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할 수행력이 없어. 피성년 후견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후견인을 선임해야 되잖아. 근데 후견인 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해서 과거에 그 아들은 후견인이 못 됐다고, 직계비속은. 근데 될 수 있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비속은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준 케이스로 물어볼 수도 있고, 조문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뀐 조문은 주의하셔야 돼. 예, 오늘도 그 조문 바뀐 거 나눠드렸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나눠드렸어요. 나중에 부족하신 분 뒤에 참고하시면 돼. 조문 바뀐 것은, 올해 바뀐 것만 일단 제가 나눠드렸어요. 올해 바뀐 거. 올해, 2월달하고 10월달. 상가 임대차법은 10월달에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바로바로 그 해에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그 937조 그 8호가 개정이 됐다. 이건 반영 안 한 것을 지금 말씀드려요. 반영된 걸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2번, 가장 옳은 것은. 물론 답 지문은 3번 지문.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자, 이 금치산자 얘기했는데, 금치산자, 이게 이제 과거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실어놨는데, 이 금치선자를 피성년 후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을 대리행위하는 자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117조.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금지산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단 후견인 결격 사유라고요. 후견인은 안 된다고. 자, 다른 지문도 확인해 보면 4번 지문 같은 경우죠. 미성년자가 법정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는 없지만, 여기 틀렸어. 없지만 있어요. 추인할 수는 있다. 여기도 틀렸어. 추인할 수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미성년자도 미성년자로서 어떤 법률행위를 체결했어. 그럼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자가 안 됐는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지 않는 한 취인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말을 다시 바꾸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아직 취소 사유가 소멸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인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서 벗어나야 돼.
그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예를 하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미성년자는 자기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률을 체결했어. 그 아직 성년자가 안 됐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자기가 한 법률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있어요. 그렇지만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년자가 돼야 돼. 취소 사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차이점을 시험이 잘 물어보는 질문이죠. 또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자기가 법률행위를 체결해놓고 자기가 한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까 취소하겠다. 이것도 뭐 어떤 법리가 적용되냐면 금반 원칙 관련된 문제예요. 자기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률을 체결해놓고 또 취소하겠다. 어떻게 보면 선행행위가 모순 행위잖아요.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을 체결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민법에. 그러니까 민법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자기가 취소할 수 있냐? 있다. 선행행위와 모순행위이지만 예외에 해당한다. 예외.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3번으로 가보시면 279페이지. 자연의 능력 옳지 않은 것은 답지문은 5번 지문이고 자,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교 개시 심판을 한 때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인은 별도 심판 없이 종료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료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의할 점이죠. 별도 종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에요. 3번에 3번 지문 정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조문 물어보는 문제죠. 13조 2항. 4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올해 2018년도 6월달 문제죠. 답지문은 답지문을 먼저 가봐요. 4번 지문이에요. 4번 지문. 실종 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아직 실종 선고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망 간주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사망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그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적법하고 실종죄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아직 사망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종 선고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간주 시점이 소재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확정 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즉 사자상대 소송으로서 무효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림으로 도표화시켜서 생각해 보면